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반 지상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상권이라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지상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제 18강으로서 이제부터는 이 특수한 지상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에서는 일반 지상권 이외에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분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이 특수한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간섭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지상권은 많이 이용되지 않죠. 오히려 실제 많이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용되는 것은 이 특수한 지상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지상권 중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이 1984년 우리 민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84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구분지상권을 입법했느냐? 입법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토목기술의 발달, 도시생활의 복잡화내지 가밀화, 또 도시집가의 앙등 등으로 지중 또는 공중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지표 이용을 포함하지 않는 지중 또는 공중만의 이용이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죠.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표 이용을 당연히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중 및 지중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바로 지중 또는 공중만의 대규모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의 건설, 지하철, 지하주차장의 건설이라든가 또 공중에 육교나 고가도로의 건설을 하거나 또 강구탑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중 공중의 이용에 관해서 과거에서는 즉 84년 민법 개정 전에는 지표 이용을 포함한 일반 지상권에 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공중의 대규모적 이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등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1984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특히 이게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보통 이제 공로, 도로에 밑을 통하죠. 가령 지하철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지하철이 간다고 하는 경우에 지하철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죠. 일정한 경우에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타인의 토지 A라는 사람이 단층주택을 짓고 살고 있을지라도 지하 10m나 20m 지점에서 지하철이 통로가 나는 것은 지하철선로가 나는 것은 A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A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이 지하철 공사는 A의 토지의 지하의 일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죠. 이런 경우에 A의 토지의 이 지표면은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하의 몇 메타에서 몇 메타 사이의 공간, 즉 지하의 일부 공간만 바로 지하철 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984년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구분지상권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이란 게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바로 구분지상권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84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입체적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입체적,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특수한 지상권의 하나로서 구분지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입법됨에 따라서 그 목적인 구분층에 따라서 지중지상권과 그 다음에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지하층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지중지상권과 그 다음에 공중의 일부를 이용하는 공중지상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민법상의 지상권에서는 일반지상권, 지중지상권, 공중지상권 세 가지 유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상권은 지표면을 포함하여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일반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지중지상권은 지하의 일부 공간만을 이용하는 지중지상권, 그 다음에 공중의 일부 공간만을 이용하는 공중지상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지상권의 인정은 토지의 상하 구분층의 이용권을 독립한 권리로 하여서 이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은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일반지상권의 설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에 더하여 바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물권행위와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겠습니다. 구분지상권과 관련한 특수 문제를 보면은 먼저 구분지상권의 이 성립 요건과 관련한 특수 문제로서 먼저 구분지상권의 객체에 대해서 봅시다. 일반지상권은 토지의 전층 전체를 객체로 합니다. 즉 일반지상권의 효력은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있어서 일정한 구분층만을 객체로 하겠습니다. 토지의 상하에 있어서 구분층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바로 지표의 수평면을 수직으로 상향 또는 하향시킴으로써 그 간격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의 하 몇 메타부터 지표의 하 몇 메타 사이의 공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구분 지상권의 객체로 삼는 것이죠. 또 공중지상권을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가령 A라는 토지의 공중 10m에서 또 공중 20m 사이의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지상권의 객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가 있고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표면의 이용이 따라야죠. 지표면의 이용이 따른다면은 이것은 바로 일반지상권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기존 용익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바로 구분지상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등기 이외에도 그 토지상의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바로 용익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용익권의 행사에 즉 기존 용익권 행사의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3자라는 것은 즉 승낙을 얻어야 하는 제3자에는 그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자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제3자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 기존 용익권자는 구분지상권자의 바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용익권자가 있는데 기존 용익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기존 용익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구분지상권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지상권의 이에 관한 279조 이것은 적용되지가 않겠죠.
그 외의 규정은 모두 구분지상권에 그대로 이 지상권 일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분지상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 제한의 특약에 대해서 보면은, 자,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바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가령 토지 소유자가 지표면에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이 지중지상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중지상권 설정 시에 토지 소유자가 몇 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약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제한, 즉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제한에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특약은 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전면적인 제한을 한다는 것은 지표의 전면적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지상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보면은, 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기존의 용익권자는 그대로 사용권을 가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통과를 위해서 지표면 하 10m에서 20m 사이의 공간에서 지중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기존 소유자는 지표면의 이용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은 근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분지상권자의 소유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에 일정한 상가 건물을 지은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구분지상권자에게 소유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지하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에 관한 문제를 보면은 치료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건설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특별한 이 치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법에서 치료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판례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유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상권이 인정되죠. 즉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네 가지 경우에 인정되죠. 전세 건물의 보호를 위해서, 또 저당 부동산의 경매의 경우에, 임목 저당권의 실행의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외에도 우리 판례를 보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 토지가 A에게 속하였고 건물이 A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건물의 소유자가 B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B는 A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B가 소유한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B는 A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뭐 A와 처음에는 건물과 토지가 A에게 속했는데 이 토지만이 B에게 경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한다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B는 A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바로 간섭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에서 볼 때 건물을 철거시키는 것보다 건물을 존체시키는 것이 사회 경제상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존치를 위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토지는 A, 건물이 A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B의 건물은 A의 토지상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바로 물권에 의해서, 즉 소유권에 의해서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즉 A는 B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 즉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즉 그래서 방해 제거 및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B의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상 B에게 당연히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에 따라서 B는 이 A의 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A는 B에 대해서 바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및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B의 A 토지 위에서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인정 근거가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일 수도 있고 간섭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특히 이제 구법 시대의 판례, 즉 조선 고등법원 판결 이래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봅시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자면은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토지도 갑에게, 건물도 갑에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의 처분 당시에 이미 토지나 건물이 모두 존재하고 양쪽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처음에는 속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판례를 보면은 명의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에 수탁자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중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으나 어떤 사유로 매매 기타 어떤 사유로 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유로 갑의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요건으로서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원인에는 매매, 정려, 공유물 분할, 또 강제 경매, 또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지 처분의 경우에도 이 법정지상권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한지 처분은 토지상 권리의 강제적 교환 처분이죠. 즉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한지 처분이 일어나겠는데 이 한지 처분의 경우에서도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한지 처분의 결과 바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를 보면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별도로 건물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이때 달라질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거나 또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임대차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권리관계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즉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건으로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간섭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간섭법에 의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은 1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87조에 의하여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간섭법을 근거로 하여서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 및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 지상권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에 있어서만 일반 지상권과 다르죠. 일반 지상권은 바로 지상권 설정의 합의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인정되는데 간섭법상의 지상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에 있어서 일반 지상권과 다를 뿐이고 내용 및 효력은 일반 지상권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1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얼마냐? 281조가 적용이 되어서 바로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관 건물의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30년, 그리고 교외의 건물의 경우에 존속 기간은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계약의 갱신 청구권과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까지 효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면 그 건물이 딱 서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의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양도된 경우를 보면은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토지는 갑, 건물도 갑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을에게 을로 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을이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그의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이 토지의 양수인 병에 대해서도 당연히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자,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87조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등기를 하고 다시 이 법정 지상권의 양도가 있어야 건물 매수인은 계속해서 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갑에게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을에게 양도되어서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다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 외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설정 등기를 해야죠. 이때 설정 등기를 하면 이제 일반 지상권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한테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함께 양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을은 바로 자신의 건물의 소유권만을 병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등기해서 지상권의 양도는 없이 건물의 소유권만을 병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바로 건물의 철거와 점유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병 자신은 이런 경우에 을로부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또 지상권의 양도가 없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는 민법 187조 단서에 충실하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갑이 병에 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해서 바로 지상권 양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자, 지상권 양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바로 을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주라 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해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 을은 다시 병은 을로부터 지상권의 양도를 받아서 바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갑의 토지상에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을의 권리를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즉 이런 경우에 갑이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병을 상대로 해서 갑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또 그 지상권 등기의 이전 등기가 없이 건물만을 양도받은 자도 바로 건물의 보유를 위해서 건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가능한 한 건물을 존치시키고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즉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설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결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나 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소유자의 행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판론과 같이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로 대지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가 어떤 건물의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나 또 지상권 설정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우리 판례상 인정되어 왔는데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간섭법에 의해서 인정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말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산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산에 B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돌아가시니까 부모가 돌아가니까 바로 B라는 사람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A는 당연히 B에 대해서 뭡니까? A는 당연히 B에 대해서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A의 토지에 B가 분묘를 설치한 것은 바로 A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해서 바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이때 B,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지만은 일정한 경우에 B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B는 A의 토지상에 이 분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우리 판례법상 인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라는 이러한 판례 입장은 바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법 시대의 판례 이래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설치, 이것은 바로 이제 풍수지리설과 결합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절제하게 분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묘지의 무절제한 확산과 또 토지 소유권의 침해라는 법적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묘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도 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이게 매장 묘지를 쓰려면은 강역시상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또 분묘의 한 기당 점유 면적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은 별로 없었고 즉 상당히 이문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에 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묘지와 관련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걸 보면은 분묘의 설치 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묘를 설치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분묘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의 존속 기간이 15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분묘의 최단 존속 기간은 60년이고 60년이 넘게 되면은 그 분묘는 바로 더 이상 분묘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분묘를 없애고 그 기존의 시신은 하장하거나 또는 납골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되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내용이 매우 엄격하고 이 분묘의 한 기당 점유 면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효성 자체는 조금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취득 요건에 대해서 봅시다. 자, 분묘기지권은 우리 판례상 인정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간섭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인데 이 간섭법이라는 것은 결국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니까
우리 판례상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진에 의해 분묘를 설치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 B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A 보고 그 산에 분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모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묘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분묘 설치에 관한 합의만 있고 토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라는 하나의 간섭법상의 물건을 시효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분묘의 소유자에 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묘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아무리 장기간 분묘를 소유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분묘의 소유권은 우리 판례를 보면은 간섭법상 종손만이 갖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의 소유권은 종손이 갖고 반계자손은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는 그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자신의 산에 조상들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분묘를 갖고 있는데 A가 그 토지를, 이 산을 B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이 분묘를 이장한다 이런 특약도 없었어요. 특약도 하지 않고 이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A는 당연히 B에 대해서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묘기지권의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의 처분으로 곧바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자면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내 묘소로 쓰기 위하여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묘, 즉 허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묘가 평장이나 암장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87조가 적용되게 되겠죠. 그리고 분묘의 외형 자체가 공시방법으로 구시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단지 분묘가 있는 그 자리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한 주변 토지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묘역의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묘기지의 사용 대가인 지료는 지급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281조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에 관련해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 3항에서는 타인 토지 등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 3항에 의하면은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의 부정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과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명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그 입법 동기 이런 걸 보면은 이 분묘기지권 이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과연 분묘기지권이 우리 판례를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부정될 것인지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